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치약입니다. 치약. 요거 강력합니다. 시원 메디컬의 원투스 클리닉 치약인데 최근에 구매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씨를 믿고 잇몸 때문에 구매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잇몸이 덜 아프고 아침에 구취가 확실히 줄었어요. 게다가 개운함까지. 딸아이도 한번 써보더니 딴 치약을 안 씁니다. 10개 쟁여두고 쓰려고 주문하러 들어왔어요. 가격만 좀 착해졌더라면. 그래서 저희 김용민닷컴이 준비했습니다. 잇몸에 정말 좋은 원투스 치약의 즉시 적립금을 단품은 2,000원, 패키지는 3,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적립금은 구매하실 때 축적되는 게 아니라 구매하실 때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준비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인데요.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시원 메디컬의 원투스 치약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잇몸이 약한 분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뭐 구취라고 하는 게 결국 잇몸이 나빠서 그런 게 많거든요. 또 터무니없이 굶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5만 가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굶어서요? 그렇죠. 굶으면 그렇죠. 자, 시원 메디컬의 원투스 치약은 잇몸이 약한 분들한테 좋습니다. 예? 굶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잇몸 염증으로 입냄새가 심한 경우, 심지어 입에서 발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이가 시려서 고통받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주일만 사용해도 그 효과를 체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원 메디컬의 원투스 치약은 미국 FDA의 OTC에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TC라고 하는 것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그렇다면 뭐겠어요? 안전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자주 찾는 일반 의약품 중 FDA가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제품이란 걸 의미합니다. 이거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먹어볼까요, 우리가? 네, 농담입니다. 자, 원투스 치약 단품. 이게 말이죠. 14,500원. 이게 하나에 14,500원. 프리미엄 패키지는 2만 원. 자, 프리미엄 패키지가 낫겠죠? 원투스 치약은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를 하겠습니다. 딴 데 가봐야 이거보다 싼 가격 못 만나볼걸? 자, 원투스 치약 김용민닷컴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최저가를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딴 데서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 메디컬의 원투스 클리닉 치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OTC라는 게 오버 더 카운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드러그 스토어의 카운터 바깥에 있는, 그래서 의약품이지만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왜 의약품을 두냐 하면 두통약 같은 경우도 함량이 고함량인 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건데 치약은 과도하게 쓴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성분을 충분히 맞추고 있지만 복약 지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 팔지만 약국 밖에다 내놓고 파는 물건이라고 할 때 그걸 OTC라고 말하는 거니까 효과는 이 제약회사의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지만 어디서나 사서 쓸 수 있다는 얘기라는 점에서 일단 좀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이 원투스라는 이름이 정말 사무치네요. 이빨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요? 세상 모든 게 다 재수 삼수가 돼도 이는 빠지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가 썩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잇몸이 상해서 이뿌리가 상하면 이걸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데 잇몸 치약이 정말 잇몸 안 좋으신 분들 꼭 사용을 해서 건강한 잇몸 하나밖에 없는 일을 잘 지키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 들으니까 치약이 약이군요, 확실히. 예, 그래요. 몰랐던 그렇죠. 것은 약이네요. 우리 엄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빨 아픈 고통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아파봐 한번. 아파보면은. 그 요리하실 때도 보면 봉지를 2로 다 뜯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아픈 건 사랑니예요. 그렇지. 사랑과 이와 같이 아프면은 엄청나게 아픈데.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한번 그래서 이가 아파가지고 잘 씹히지가 않는 거야. 그 치과에 한 3주 다녔는데 정말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성할 때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엄미애 씨.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이렇게 원투스 치약으로 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면은 나같이 불행한
방송 진행자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 불행한 이빨 빠진 늙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바랍니다. 그 의사들 2,700명인가요? 네. 그 시험을 다시 보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료원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막 사죄를 했는데, 아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가 이렇게 시험을 안 봐버리면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식으로 또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의사 수가 많다고 정원 늘리지 말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장군 멍군이 됐어요. 아니 시험 다시 보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한 해 이렇게 의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국민들이 좀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그냥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신 정의와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시험도 국가 제도인데요. 그걸 뭐 다시 봐주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 개인적 경험으로서 아픈 경험이 있는 게, 제가 이제 학부를 굉장히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다녀가지고.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하신. 이 우수 성적으로 장학생이었습니다. 길장자. 진짜? 아주 길장자 장학생이었고, 길장자 제가 장학생. 예, 선동열 선수보다 방어율이 좋을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졸업을 하고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민주화됐어. 네, 저는 학기 내내 퍼펙트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이제 집에 아버지도 이제 그때 좀 수입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러겠는데 2.75가 안 되면은 조건부 입학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이제 왜 날린 거 다 정리하고 하면 네.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유학을 못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다시 시험 치고 학점 높여서 유학 갈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말도 안 공정 되는 이슈라는 얘기인데, 예. 점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학생들의 선배 의사들. 니들 이번에 시험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여러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지만 시험을 안 보는 서명을 실명으로 전화번호까지 다 받아서 서명을 취합하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14% 지금 시험 본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시방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제시를 보게 해서 나머지 86%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면 먼저 시험 본 14%는 완전히 왕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지금 시험을 안 보게 만들었던 이 선배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병원장 몇 명이 나와서 사과했다는 걸로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시험을 안 보고 고시를 거부하게 됐는지의 과정을 밝히는 것. 즉 이것은 나의 의지였는지 혹은 선배들의 강압에 의했던 것이었는지 전후 사정을 밝히고, 우리는 시험을 보고 싶었지만 이 좁은 카르텔 안에서 만약 시험을 봤을 경우엔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강요에 의해서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이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억압에 의해서 된 거니까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의지로 시험 안 봤는데 이제는 단체 활동을 안 할 건데 니들이 시험을 보게 해주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재시험을 보게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마치 저 김용민 의원한테 진중권이 나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을 허락해 줄지 검토해 보겠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똑같은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의대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안 보면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일도 별로 없거니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P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는데 외국엔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일부를 맡기는. 예를 그거 들면 좋네요. 뭐 정맥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PA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립대학 감사해 보면 국립병원 중에 서울대가 PA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이미 2018년부터 양성화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양성화시켜서 모자란 인력을 채워서 올해를 이를 악물고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시험을 어떻게 보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험 안 치신 분들은 일단 그 시험을
안 치도록 공고 또는 강압적인 발언을 한 선배들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당신들 말 그런 따랐다가 가운데 내가 피해자가 손해봤다. 나타나면 그런 분들에 대한 그렇지. 재시는 제가 고려해 볼 수 이게 있는 만약 거기에서 형사적인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재시험을 그렇죠.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부 보고 백기 들어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둘째치고 아니 정부가 그 존심도 없이 그렇게 저 일종의 이익 집단한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조들도 파업할 때도 임금 안 받고 파업하거든요. 예. 그런데 의사들만 정규 1등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 파업을 했는데 돈을 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할 학점 수가 나쁜 사람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사립학교 시험도 다시 못 치게 했는데 국가고시를 다시 치게 해달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뭐 이런저런 대책 고려하지 말고 정도대로 가야 합니다. 정도대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이익 집단이든 절차와 양식을 부정하면은 불이익을 감수해라. 그것도 투쟁을 했잖아요. 투쟁은 기본적으로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죠? 예, 예. 응?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니까 정부도 그게 걱정이 돼서 타협을 하는 거지. 그렇죠. 쟤네도 어쨌거나 시험 볼 거 알면 뭐하러 타협을 해주겠어요. 당연한 거죠. 네. 그만큼 이 투쟁에 본인들 생각한 성과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작용도 같이 또 안아야죠. 네. 대신 이 책임은 학생들만 질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게 만든 그 실체를 밝히는 작업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형사처벌을 할 문제가 현재로서 아니니까 그 피해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확고하네요. 정부나 여당도 뭐 예를 들면은 한동안 좀 봐줬다가 사과하는 척하면은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러진 않겠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게 국가시험인데. 네.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병원장들 지난번에 사고했을 때 그 의대생 커뮤니티 보면은 저 X신들, 근데 이게 저 병원장 X신들이 궁금하십니까? 공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병원장들은 어쨌든 그 이제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갈등 때도 조정을 하려고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요. 이건 원칙대로 가야죠. 아니, 딴 국민들한테 그러면 앞으로 원칙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고시입니다. 국가고시. 병원장님들의 이제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을 이해하나. 네. 그렇죠. 또 병원장님들 말이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국민들 앞에 넙죽 고개 숙이더니 아니 2,700명이 없으면 어떻게 의료 체계가 구멍 날 텐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뻗대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했을 때 시험 보게 만들었었어야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우리 저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진중권하고 이렇게 일전을 벌이게 되셨어요? 뭐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관련돼서는 처음에 진중권 씨가 김용민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내가 똘만이라고 불렀다고 김용민이 흥분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니에요. 예, 김용민 의원이 한 유튜브에 나가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일보의 침소봉대에서 기사가 실렸고요. 그 기사를 진중권 씨가 링크를 걸어서 글을 썼는데 조국의 똘마니 김용민 이 표현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네. 조국의 똘마니라서 비판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국의 똘마니 김용민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라임 수사가 진전이 돼서 연결고리가 드러나니까 준동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진중권 씨는 김용민 의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를 조국의 똘마니이기 때문에 조국과 라임이 연결돼 있으니까 조국의 똘마니인 김용민이 라임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니까 검찰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결국 김용민, 조국, 라임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면서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러고 나서 금태섭 의원이 문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이 언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드리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데요. 금태섭 의원이 문재앙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태섭 의원님 지금 문장이라고 다 커뮤니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일베들은 이미 쓴 글이 그렇게 물고 있는데요. 쓴 글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중앙일간지와 언론들은 문재앙이란 단어를 자기 신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 단어?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베 같은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로선 존재했지만 일간지에다가 헤드라인에 큼지막하게 박힐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 그 빗장을 풀어준 거예요. 내가 문재앙이라고 욕하는 것도 아니지만 문재앙이라고 욕하는 것도 받아줘야 된다는 말을 해서 일간지마다 문재앙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문재앙이라는 단어가 좀 더 보편화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펙트까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금태섭이. 금태섭은 왜 그럽니까? 금태섭 원래 그런 사람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죠. 저는 사실 올 때부터 싫어했어요. 안철수 따라다녔으면 끝까지 따라다니지. 안철수 욕하는 책 써드리면 갑자기 민주당 와서는 원래 안 좋아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려고? 설마. 제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 아니, 금태섭이 나가려고? 제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그냥 정치부심 예청자분들 궁금해하실까 봐 알려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진중권 씨가 제가 쓴 글을 갖고 민주당의 괴뢰정당 대변인이 개그를 한다, 헛소리를 한다라고 글을 써서 맞붙은 뭐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그 진중권은요, 이제 사실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라고 누군가. 이재란이요? 응? 이재란이. 원래 그랬죠, 원래. 예. 언제는 관심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나오거나 발언이 나오면은 뭐 하여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찢어대는 개 마냥. 제가 개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그 원리 실험이 생각이 나는 듯 그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김성애 대변인 지적에 뭐가 논리적 빈틈이 있고 뭐가 개그예요. 개그는 지가 하고 있지 무슨 웃기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의원과 박강원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서 문재앙이라고 쓰면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기사를 밑에 달면서 이러는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박강원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낸 건 사실인데요. 그 처벌법은 검토 보고서 나오곤 했지만 논의가 많이 되진 않았고요. 박강원 의원이 그 이후에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팩트 체크를 하는 전문 기관들, 그런 시민단체들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법안을 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처음에는 가짜뉴스를 행정을 통해서 처벌하려는 입법 활동도 했지만 정치라는 건 여러 가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거거든요. 수렴을 해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팩트체크를 민간 자율기구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본인의 생각으로 옮겨가서 팩트체크를 하는 민간 자율기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기구들을 돕기 위해서 언론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안까지 내고 언론의 자율적인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박강원 의원의 의도였거든요. 근데 물론 진중권 씨는 여기까지 들여다볼 능력도 안 되고 고민할 처지도 아니니까 무조건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해갖고 모든 언론인들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구도만 만드는 거죠. 예. 참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진중권은 진짜.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진중권 씨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했는데 특히 이제 조정래 선생님에 대해서 거의 막말을 했더라고요. 태백산맥 쓰신 그 작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나이가 어쨌든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고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어린 한 시절에 이제 태백산맥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 감동받고 어떤 이런 이 민주화의 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입니까? 선 이영문 교수 비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분이 진중권 씨가 광기다, 민족주의 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일본 유학 갔다 온 문재인 대통령 딸도 친일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났더라고요. 진짜 이 인간은 진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없구나. 사실 조정래 선생 같은 분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문학가로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이 문학 세계 자체가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인간적인 예의마저도 저버린 수준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바탕을 보면은 두 부류를 같이 저는 비판하고 싶은 게 언론도 참 비판할 수밖에 없고 진중권이 그 SNS에 쓰는 거를 같이 막
써주잖아요. 네. 취재하기 싫은 거야. 자기들 기획해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고 수준 높은 여당 비판을 하지 못하는 야당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기사거리를 못 만들어주니까 맨날 그 진중권 기사 같은 이런 거를 매일 갖다가 분량 쓰는 채워야 거예요. 되니까. 분량 채우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금태섭, 상황인 거죠. 서민, 진중권 씨가 쓰는 글족족 보도를 하는 것 말고는 이 야당에서 여당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안 되니까 매일 뭐 자식이 어쩌니 손주가 어쩌니 딸이 어쩌니 이런 거 하나 털고 다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설명할 때 그걸 아무도 설명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진중권 씨를 제가 찾아볼 삼국지라는 데 보면은 예형이라는 사람 나와요. 예형. 네. 이 사람이 어떤 혼자 엄청 똑똑하고 독설가예요. 독설가인데 이 사람이 또 학문도 좀 적당히 했어. 이제 조조가 이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뭐 조조는 뭐 나팔수나 되고 누구는 뭐 수준이고 없고 돼지 잡는 백정이고 막 조조의 참모들을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조조가 이 사람한테 그럼 너 북이나 쳐라 그래서 빨가벗고 북을 막 쳐요. 근데 이제 조조한테도 막 쌍욕을 하는데 조조가 결국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조가 형주라는 곳에 이제 유표라는 사람한테 이제 또 다른 이제 군번이죠. 그죠? 보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도 꼭 또 이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마구 물어뜯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가 하나 그 사람 목을 쳐버려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치혀로 네. 네가 세상을 다 씹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네 세치혀에 의해서 네가 죽는다. 그런 이제 이 교훈을 남긴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 하는 짓이 그래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세상사가 다 불만인 거고. 진중권 씨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그 자살을 기도했던 아나운서의 글을 그대로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는 글을 썼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네. 수면제도 먹어봤고 목도 매봤고 떨어져도 봤다 이러면서 진중권이 자기도 해봤다면서 번지점프로 떨어져 봤고 M&M주도 30알 삼켜봤고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는데 결국 그 아나운서분은 진중권 씨 때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누구 보고 돌대가리라고 했다가 100만 원 벌금을 물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진중권 씨는 지금 보면 상태가 남들에게 비아냥대고 싶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본인을 소송을 걸어서 벌금을 내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게 비아냥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는 나한테 소송을 걸면 안 된다는 레토릭을 자꾸 발산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최후에 대한 욕의 총량이 있거든요. 이 욕의 총량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잔뜩 쏟아붓고 대신 본인에게 소송이 걸리지 않아서 본인의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아니 또 언론들이 민주당을 대놓고 까긴 싫으니까 진중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하는 형식으로 민주당을 까는 경우도 있다고. 거기에 자기 진중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할 때 진중권은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고 글을 쓰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해서 기사를 내는 사람들도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의 수준이고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 이제 비판하고 비꼬는 것도 최소한의 인격은 있어야죠. 그렇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결국에는 이 언론과 함께 진중권과 함께 이 진중권에게서 나름대로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함께 몰락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박들이 진중권이 한마디 하면은 당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 김소연 예. 그 대전에 그 저기 민주당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이 사람이 하여간 뭐 달림은 영창으로. 달림은 영창으로 그래놓고 진중권이 비판하니까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놨어요. 김종인이 다시 설득해서 다시 그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니까 민경욱이 진중권이 국민의힘의 왕이었는데 이제 왕위를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덧진 개찐해. 답답한 거죠. 예, 똑같은 인간들끼리 지금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예. 그 김남국 의원이 한번 된통 한번 매서운 맛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누굴요? 진중권. 이거 소송 가면 돼요. 김용민 의원이 잘했어요. 예.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 국회의원이 그 뭐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고소고발하느냐, 잘못됐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지성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동네입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지멋대로 하면은 좀 혼을 내야죠. 진중권은 제가 그 이미-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진중권 씨한테는 개인 과외를 해드렸는데 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재판부가 물어볼 질문 딱 하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의 똘마니 김용민이 설친다. 왜? 라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서 오늘부터 막 더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김용민 의원은 나는 라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국 똘마니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진중권 씨가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민사니까 배상금 받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재판의 핵심은 예. 이거예요. 그러면 예. 가서 따져보면 조국 교수와 김용민의 똘마니설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위고 둘 다 법조계에 있다. 뭐 그런 정도만 해도 엮을 수 있어요. 엮는다고 칩시다. 엮건데 중요한 건 그럼 김용민 의원과 라임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나 증거 혹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3자의 전원 혹은 보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재판정이. 그럼 진중권 씨가 6월 7일자 뭐 공공저널 기사를 보니 라임 사건에 김용민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해서 김용민과 라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이러면 무죄방면. 그럼 뭐 그건 소송해봐야 민사 못 받아냅니다. 근데 없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쓰였습니까? 하면 제가 아니까요. 내 느낌상. 예, 제가 아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이 기사 물 쓴 수밖에 기자 없다.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만나나 봤어요? 그럼요. 그럼 제가 압니다. 라임과 김용민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김용민 의원의 소송은 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김용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데 그 한번 김용민 변호사가 변론하는 재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알아요. 이건 진짜 이 양반은 프로듀서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정말 실력자입니다. 하여간 혼 좀 나야 돼요. 어떻게든 누구든 불편하더라도 욕먹더라도 또 갖은 마타도에 시달리더라도 진중권에 대한 그 인생 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이 없고 사회적인 말단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지금 김용민 의원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좋네. 네. 자, 그러나 여러분, 김용민 TV는 나부랭이 김용민이가 운영하고요. 저쪽은 저 TV 김용민입니다.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채널 이름이. 진짜요? TV 김용민이야. 이 유사품주의 하세요. 그건 제가 잘 아는 변리사가 있는데 소송 한번 가시죠. 원래 찐용민 TV 했었는데 그게 뭐야?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검색어에 안 걸리죠, 그렇죠? 네, TV 김용민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김성의 지식백과라는 김성회라는 저랑 동명이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구독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김성회라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제가 당해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옳은소리인데 그렇군요. 예, 요즘 김용민 20만 구독자 중에서 4분의 1만 좀 와주셔서 좋겠는데 네. 그 옳은소리 김성회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JYP는 어떻게 했습니까? JYP는 뭐 꿈도 꾸지 마시고. 저는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김성회 대변인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부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